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위기에 당면해가지고 국론이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이 제공한다고 하는 소위 확장 억제력에 의한 해구산을 믿고 북한과 대결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려면은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한미동맹이 강화되려면은 주한미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배치하게 된 것인데 이 사드 배치를 한국의 좌파 세력이 반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는 이런 행동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한미 간이 것과 달리 매우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다행히 트럼프의 대북 강공 정책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대화를 일단 접고 대화 요구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접고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개선된 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지금 미국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은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국방장관은 하고 싶은 모양인데 지금 이 정부의 핵심,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 운동권 세력이 과연 전술핵 재배치, 북한이 극도로 싫어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이 요청하겠느냐? 그것은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 핵무장도 하지 않고 전술핵 재배치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지도 않고 사드는 이것이 시작이고 2개, 3개 더 추가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론은 분열된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멸망하면 무슨 소리냐? 김정은이 멸망할 텐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지만은 사실 지금 2개의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멸망의 시나리오와 김정은 멸망의 시나리오 2개의 시나리오를 하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다른 하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두 시나리오를 써야 됩니다. 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 그리고 종북 멸망의 시나리오대로 이 나라를 끌고 갈 거냐, 국민의 의무를 다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대한 역사적 전환기에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월남 사례를 듭니다. 1975년에 월남이 월맹에 먹혀버렸습니다. 공산통일이 된 것이죠. 그것은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한테 진 겁니다. 거지 군대한테 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환상을 깨는 것입니다. 즉 한국 경제력이 북한의 50배나 되니까 가만히 있어도 한국이 자동적으로 통일할 것이다. 그것은 낙관입니다. 한국은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지금처럼 분단이 오래 가면은 국력을 소진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싸운다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려갈 겁니다. 자유통일하면은 8천만 한민족이 민족통일국가를 만들고 아마 독일 수준으로 커질 겁니다. 인류국가를 만들고 주변 국가와 공존 공영하게 될 것입니다. 적활통일이 되면은 짐승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미래는 세 갈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세 갈래에 어느 쪽을 걸을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배고픈 군대가 배부른 군대를 잡아먹으면은 세계 역사에서 많습니다. 남과 북이 싸우면 북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 바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배고픈 군대였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경제는 나빴지만 용맹했다는 뜻이죠. 남쪽은 배부른 군대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투지가 약했다 이것이죠. 이 배부른 나라가 배고픈 나라한테 먹히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지배층이 문명해집니다. 그리고 상무정신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을 하게 되면은 애국자가 반역자를 살해하는 경우, 애국자가 반역자를 잡아내야 되는데 반역자가 충신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애국자를 잡아 넣고 결국은 적국에 항복을 하든지 이용당하고 맙니다. 이런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송나라 이야기입니다. 송이 바로 배부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군대한테 세 차례 뜯어먹히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송은 10세기에 나타난 한족 왕조죠. 중국에서 큰 나라가 일어섰다가 평화를 누리다가 망하면 주변 국가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수나라 당이 중국을 통일했을 때 한반도에서도 변화가 생겨서 신라가 그 당과 손을 잡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 체제가 한 200 몇십 년 동안 계속되다가 평화 시기가 계속되다가 드디어 당이 쇠퇴해가지고 907년에 당이 망합니다. 그러면 황하를 중심으로 5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으면서 패권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진통을 겪게 됩니다. 이 시기, 바로 당이 망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907년에 거란이 일어났습니다. 요라는 국호를 걸었습니다. 거란은 몽고족입니다. 918년에는 고려가 생겼습니다. 후고구려, 고려. 그리고 936년에 가면 왕건이 후백제 그리고 신라를 복속시켜서 통일을 합니다. 936년에. 거란은 또 발해를 먹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중국에서 약 50년에 걸친 대혼란 시기를 정리하고 조광윤이라는 장군이 송나라를 세웁니다.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송이 등장했습니다. 966년. 자, 이 송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족, 아주 드문, 중국 역사에서 드문 아주 한족 왕조인데, 이 송은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이 대장군인데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모택동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조광윤이라고 하는데, 모택동하고 좀 다른 사람입니다. 조광윤은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고, 자기는 황제가 되기 싫은데 부하들이 억지로, 왕건처럼 억지로 추대를 해가지고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황제가 되어서 통일한 다음에, 통일한 다음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통일한 황제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다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조 간신을 죽이고, 명나라의 주원장도 부하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광룡은 부하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쿠데타를 일으킬까 싶어서 도저히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내가 벼슬을 보장하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다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일종의 친위 부대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참 너그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송나라의 역대 황제들은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휘종 같은 분은 천하의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아주 자유분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시장 경제가 왕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수도는 개봉이라는 데였습니다.
이 송나라는 역대 중국 왕조 중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봅니다. 당시에 유럽에 비교해서도 잘 살았고 아마 가장 잘 살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 국가 같은 양태를 기울였습니다. 이 장사, 예술, 문화활동 풍족하게 하고 또 집회도 만들고 뭐 화약도 만들고 이 과학기술 발전이 또한 대단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지도층의 상무정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이 정신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치명적인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은 당시에 북방에서 거란이 강성해져 가지고 송나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송나라를. 그러나 송나라를 쳐도 이 거란은 송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뭘 하겠다는 그 일종의 권력 요구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송나라와 거란이 이 협약을 합니다. 일종의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은 곳을 따가지고 전년의 맹세라고 합니다. 전년의 맹세. 여기서 송나라는 거란에 대해서 많은 이 금품을 주고 평화를 이렇게 사는 거죠. 송나라는 형, 거란은 아우다 이런 식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돈으로 안보를 사는 겁니다. 그때 결심만 하면 송은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었으니까 상비군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럴 마음이 없고 편한 쪽으로 갔습니다. 즉 돈을 주고 평화를 사는 이 정책을 폈습니다. 전년의 맹. 그러면서 북방의 몇 개 지역을 연운 16주를 거란한테 한량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했는데 이 상태가 한 100여 년 가는 사이에 여진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족. 지금의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지역에서 여진족이 일어나겠습니다. 이 여진족은 와남부에 아골타라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1114년에 길림성에서 거란군을 격파합니다. 거란군을 격파함으로써 이 만주 북방 지역에서 북방 유목 초원 지역의 이 패권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이 아골타라는 사람은 흥미로운 사람인데 아골타의 족보를 보면은 김한보의 7대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금나라 역사가 금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김한보는 누구냐면 또 신라 사람으로 적혀 있어요. 신라의 유민으로서 만주에 가서 와남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이 금나라가 됩니다. 금나라라는 이 금씨가 김한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지역이 금이 많이 생산되는 데서 금이란 국호가 정해졌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금하고 관계가 많아요. 이 금은 나중에 임진왜란 뒤에는 후금으로 다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후금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청으로 바뀝니다. 청으로 바뀌는데 그 황제들이 성이 김씨였습니다. 김씨. 나중에 황제에서 물러나죠. 마지막 황제가 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산혁명을 당하고 가짜 이제 괴뢰 만주국의 황제 역할을 하다가 밀려나서 이제 평민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옛날 자기 성을 찾아서 김씨로 돌아갔습니다. 뭔가 이게 신라와 그리고 김씨, 금나라, 후금은 청나라까지 뭔가 이상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는 송나라 북쪽에서 금나라와 요나라는 거란입니다. 금나라, 여진족이 이렇게 금나라가 이제 패권 다툼을 하다가 1125년에 요나라의 천조제가 금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금나라의 포로가 돼요. 금군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천조제를 붙잡으니까 여기서 이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 밀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밀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고 거란하고 손을 잡고 여진족의 송나라와 거란이 손을 잡고 금나라를 친다 하는 비밀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금나라가 드디어 이제는 송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송나라를 치는데 1126년입니다. 1126년이라면 징기스칸이 등장하기 딱 100년 전입니다. 1126년에 황하를 건너서 개봉을 포위를 합니다. 개봉을 포위를 해요. 그때 송나라 황제는 휘종인데 휘종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아들 흠종한테 황제의 자리를 물러나고 자기는 양자강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포위가 당하니까 포위를 당한 이 개봉에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하다가 주화파, 주전파가 대결을 하다가 결국은 금나라가 요구하는 대로 배상금을 주자. 배상금을 주고 일단 포위를 풀어달라고 하자 해서 금나라가 포위를 풉니다. 배상금의 약속을 받고 그래서 북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돌아가면은 그 약속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포위가 풀리자마자 이 송나라 내부에서 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주전파와 주화파가 싸웁니다. 이번에는 왜 이런 굴욕적인 합의를 했느냐 해가지고 이 합의를 한 사람들, 일종의 주화파죠. 주화파를 몰아낸 사람들이 이제는 싸워야 한다. 주전파로 돌아버렸습니다. 주전파로 돌아왔어요. 근데 싸울 실력이 있느냐? 실력이 없어요. 그만은 군대를 준비하지 않고 말로만 일종의 주자학적인 의리론을 앞세워가지고 결사항제를 주장하는 겁니다. 또 금나라와 약속한 배상 약속은 지키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번에는 금나라가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1126년에 벌써 두 번이나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개봉을 포위하고 40일 만에 함락시켰어요. 약탈을 하고 보물을 다 빼앗고 그 세계적인 도시 개봉이 황폐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때 휘종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있었는데 휘종 전 황제와 현 황제 흠종을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데리고 북쪽으로 가서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 두 황제가 입고 있던 그 황제의 복장을 벗기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있던 송나라 신하들 중에 아무도 항의하지 않았는데 그중 한 사람 이약수라는 사람이 항의를 하다가 잡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결사항쟁을 하려고 하면은 무슨 목숨을 바치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딱 한 사람이 항의를 하다가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금나라는 비록 야만적이고 문명에 좀 약하지만은 이 송을 속으로 아주 경멸했다고 합니다. 경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1276년에 960년에 개국을 해서 1276년이 아니라 1126년입니다. 1126년에 망했습니다. 약 150년 만에 북송이 망했습니다. 이걸 북송이라고 합니다. 그 흠종, 붙잡혀간 흠종의 동생이 양자강 남쪽으로 가서 지금의 항주, 서호라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항주에서 그때 이만이라고 불렸습니다. 거기서 세운 나라가 남송입니다. 남송은 그 뒤 한 100년 동안 1126년에서 1276년까지 정말 150년 동안 버팁니다. 남송은 또 나름대로 북송에서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수모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지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그래도 좀 또 양자강이라는 좋은 지리적 어떤 장벽이 있으니까 양자강을 믿고 금나라하고 좀 제대로 싸워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이 남송 안에 간첩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간첩이 재상이었어요. 간첩 역할, 이 간첩설이 있는데 간첩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금날의 간첩이란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 간첩을 골키퍼로 세워놓고 축구를 한 사람입니다. 축구를 한 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애국자를 사냥합니다. 애국자가 반역자를 사냥해도 충분치 않는데 반역자가 애국자를 사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이 항주에 가면은 거기에 악비, 충신으로 유명한 이 간첩 진회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악비의 무덤이 있습니다. 악비, 충신, 중국 사람 하면은 충신으로서 두 사람을 생각합니다. 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제갈량, 악비, 제갈량, 악비를 먼저 떠올리죠. 충신하면 두 사람을 먼저 떠올립니다. 제갈량과 악비. 이 악비의 무덤 앞에 진회 부부가 쇠사슬에 묶인 채 꿇어 앉아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악비의 무덤 앞에. 그러니까 악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간첩 부부를 꿇어 앉혀놓고, 이건 일종의 카타르시스 아니겠습니까? 이 진회가 악비를 죽였는데, 다만 이 석상을 만들어서나마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좀 비열한 심리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진회는 어떤 사람이냐? 1127년에 북송이 금에 멸망을 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감사원장 같은 의사대 장관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포로를 갔습니다. 포로를 갔다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온 과정이 좀 애매합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간첩으로 보냈다는 간첩으로 보냈다는 소리 있고, 본인은 군군을 죽이고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돌아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1140년입니다. 1140년 이 금나라 군대는 이제 남송까지 먹으려고 올출 장군이 지휘하여서 남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송 군대가 잘 싸웠어요. 바로 악비가 지휘를 했습니다. 충신 악비가 지휘를 해가지고 남송을 제대로 좀 싸워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때 올출이 이 재상인 진회에 공작을 하는 겁니다. 공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평화협상을 하자.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뭐냐? 강경론자인 악비를 죽이지 않으면은 평화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회가 모함을 해가지고 이 충신 악비를 죽입니다. 악비를 죽이는 거예요. 이 진회는 이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금나라하고 싸울 것 없이 평화를 선택하자. 이 황제는 항상 평화에 속깃합니다.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은 그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그 어려운 전쟁을 해가지고 자신의 왕좌를 놓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이 권력자는 항상 솔깃합니다. 요새 한국말로 하면 대화죠. 권력자가 대결을 하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거 힘듭니다. 선조도 그런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와 관상을 보니까 풍신수령이 쳐들어올 작자가 못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상을 보니까 위인됨이 한국 칠 정도가 안 되다. 그 이야기를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자의 귀에다가 평화를 속삭이면 잘 넘어간다. 이거죠. 진회가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악비, 일종의 요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보수파쯤 되겠죠. 김정은과 일정불사의 대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였습니다. 반역자가 애국자를 살인하는 데 성공한 거죠. 진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자기는 자기 65세에 죽었으니까 뭐 전형대로 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악비만 죽인 게 아니라 악비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제 세월이 또 바뀌어가지고 1206년에 남송 영종 시절입니다. 남송 영종 시절에 이제 악비의 노선을 이어받아가지고 금나라를 쳐야 된다는 주전론자 한탁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탁주가 금군을 치려고 북상했다가 졌습니다. 졌어요. 금군한테 졌습니다. 이때 금나라는 남성의 영종에게 뭘 요구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친 한탁주를 사형시켜가지고 그 목을 상자에 넣어서 보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영종이 시킨 대로 합니다. 시킨 대로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술핵 배치도 하지 않고 사드 추구와 같이 안 하고 자유적 핵무장 하지 않고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언젠가는 김정은이가 비슷한 요구를 할지 모르죠. 대한민국에서 계속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누구가 있는데 그 5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 핵을 가지고 한번 혼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남한에서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그 5사람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평화를 유지해서 잡아 넣자. 넣어서 북송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만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킨 대로 송은 이 애국자 한탁주의 목을 베어가지고 금나라를 보냈더니 금나라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 한탁주를 시신을 받아가지고 아주 후하게 장사를 지내줬습니다. 그거는 뭐냐. 무사 입장에서는 한탁주야말로 충신이다. 그래서 이 대목을 쓰면서 일본의 중국사 대가가 있습니다. 미야자키 이치사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했습니다. 무력에 자신이 있었던 여진족의 국민주의는 적국의 입장까지 인정할 정도로 아량이 있었으나 국력이 쇠퇴하여 적국으로부터의 압력을 받고 있었던 남송은 강력한 민족주의에 눈을 떴으나 이것은 단순히 신경질적인 적개심으로서만 반로되었다.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국민주의는 국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중요시합니다. 경제력, 군사력. 그러나 민족주의는 감정을 중시합니다. 이 감정 가지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철없는 짓만 한다 이겁니다. 철없는 짓.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또 간혹은 과격한 강경론으로 갑니다. 자, 실력에 뒷받침도 받지 못하는 이것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자 남송은 그 뒤에 금나라를 먹은 몽골에 당하죠. 금나라를 먹은 몽골이 원나라를 만들고 원나라가 남송을 1276년에 점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 나라인, 배부른 나라인 송나라는 배고픈 금나라, 요나라, 몽고에 차례로 당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인데 한국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송과 한국은 물질적 풍요에 젖어 자주국방과 상무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제, 문화, 예술은 발달했으나 애국심과 단결심과 지도층의 청렴성이 부족했습니다. 문전무비, 문을 높이고 군대를 경멸했습니다. 또 외교에서는 의리가 없었어요.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지도층이 적정분열했습니다. 진해와 같은 간첩이 애국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화려한 예술과 문화와 위선적 명분론이 국가 정신을 좀먹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